세상 부드러운 남자, 언제나 웃기고 싶어하는 남자. 그러나 불의를 보면 스탑. 정의만을 추구하는 고독한 남자. 최경영의 경제쇼.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가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로 계시는 홍춘욱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원석 전 YTN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 주는 교육 특집입니다. 네, 네. 교육 특집 했었습니다. 예. 네. 이상화님 댓글입니다. 예. 매달 100만 원씩 사교육 받고 4년제 대학 가서 공시 공부, 공무원 시험 공부하더니 나이 30에 공무원 돼서 월급 150 받고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로서. 경제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예.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노동시장, 정규직의 고임금 노동시장에 편입을 하면 예, 그분이 생산성이 낮더라도 그렇죠. 사실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신입을 뽑는데 경력직을 찾는, 경력을 찾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가짜 경력 만드는 창업조차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정도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예, 임금은 좀 낮아도 안정적인, 아까 얘기한 안정적인. 보호받는 직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게다가 연금이 좋아요. 공무원이. 예. 근데 연금 개혁이 절대 안 할걸요. 본인들이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게 지금 일견 보면 합리적 선택이다. 왜냐하면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정치적 중립을 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위와 보신에 빠져 있는 관료주의가 굉장히 많고 그런 관료주의가 많을수록 한국 사회에서 자기 혁신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고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직장을 안정되게 해줘야 된다면 반대급부로 저는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제 친인척 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확한 금액, 그 급여, 그 다음에 연봉 수준, 그 다음에 연금 수준 다 꽤 뚫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밖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각종 복지 혜택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뭔가 상쇄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공무원 덜 가고 민간 시장으로 기업으로 창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이쪽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등이나 100등들이 공무원으로 가고 1등부터 100등까지는 민간 시장으로 가는 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공무원 비하십니다. 공무원 비하가 아니고요. 구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구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1등부터 100등 사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도 있죠. 그렇죠. 의사 변호사.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핀란드는 1등은 선생님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이긴 하네요. 근데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경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안정적인 직장이나 뭐 임금 그렇죠. 수준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는 굉장히 바꿔야 된다. 이 구조는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전혀 맞지 않다. 자본주의에 회방을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두 번째 댓글 예. 갈까요? 박피터님께서 예. 개인적으로 최경영 기자님은 주식 투자하는지 궁금함. 주식 투자합니다. 저는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경제만 알고 투자를 안 한다면 그거는 사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가지고 경제를 안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년 됐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지방은행주입니다. 지방은행주가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장부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성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투자한 이유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방은행도 상당히 좋은 은행들 많습니다. 잘 골라보셔서 투자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선택. 저도 은행주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귀는 기울였는데 이게 없어서. 두 사람이 지금 은행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예. 또. 그러면 세 번째 댓글 가겠습니다. 전준호 님입니다. 예.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일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금융뿐만 아니라 노동 시스템, 교육 시스템, 사법, 심지어 군대까지 모두 일본식입니다. 여기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외우는 교육,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금융 시스템, 부동산에 치우친 투자 등 일본의 온갖 병폐들이 다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전 국민적인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 꾸준히 했었던 것 같고 홍준호 박사께서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일본의 한국에 관련된 그렇죠. 수출 규제랄까 수출 횡포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국 이제 따라오던 나라가 그렇죠. 앞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쫌생이. 예. 예, 그 대국의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데 여유를 가지시지 그랬어요. 까불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내용도 일본의 도발과 관련된 건데 홍준욱 박사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존 리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경제에 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우리 최경영의 경제쇼에 나온 유명 패널들뿐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사들을 뽑아왔습니다. 얼마나 일본 경제를 회의적으로 보나. 첫 번째, 두 번째 다 짐 로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가 2019년 2월 20일 더 저펜 타임즈, 일본 매체죠.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빚이 너무 많다. 인구가 준다. 아이도 안 낳는다. 게다가 이민도 안 받는다. 딱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3가지예요. 아이, 이민자, 인구 감소. 그다음에 가난. 이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거나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가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당신들은 가난을 선택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가난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에 관해서도 돈을 마구 찍어내서 안 그래도 빚 많은데 계속 찍어내는 것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에 팟캐스트에서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러시아제 AK-47 소총을 구입하거나 또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AK-47 소총을 구입해서 미래 세대의 미래를 없애버리고 있는 일본의 기성세대를 죽이거나 또는 이민 가겠다라는 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짐 로저스가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2017년에 이야기했죠. 2019년 2월 20일에 저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최근에 7월 29일 기사 주간 현대라는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8월 3일자 그 인터넷에는 7월 29일에 떠 있고 실제 일본에 나온 거는 이제 8월 3일에 나온 주간지에 짐 로저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빚이 너무 많고 지금처럼 펑펑 쓰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늘리면은 시간이 오히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당장 예산을 감축하고 동시에 감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도 줄이고 세수도 줄이고 감세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늘려보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아베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짐 로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역사를 뒤돌아볼 때 아베 총리는 일본의 경제에 치명타를 준 인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적이 되는 게 아베다. 이런 굉장히 세죠. 짐 로저스가 되게 온화하게 생긴 투자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네. 북한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된 한국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하죠. 짐 로저스 이 할아버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로버트 사무엘슨이라고 경제평론가인데 이 사람도 2019년 올해죠. 6월 12일에 쓴 칼럼에서도 전 세계 경제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자신들의 선진국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일본을 봐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 노령층 급증,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령층에 쓰는 연금, 의료비 등 각종 노령층에 쓰는 복지 혜택만 정부 예산이 22%랍니다. 22%. 근데 지난번에 홍춘욱 박사께서 이야기하셨었나요? 정부 예산의 25%를 국채 이자 내는 데 쓰고 있다. 네. 그건 아닌데 그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2% 플러스 25%면 47%예요. 근데 일본 예산이 한 1,000조 정도 되더라고요. 1,000조 원, 우리 예산이 한 500조 원 왔다 갔다 수준이잖아요. 470조 원, 곧 이제 500조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500조가 그냥 네, 그 버려지는 사회보장기금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죠. 이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한일 갈등으로 우리도 어렵습니다만은 존 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화위복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거꾸로 가야 된다. 망해간다 일본. 망해가는 일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책이 똑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부동산 한 10년 격차로 똑같이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고 물론 그렇게 많이 일본만큼 오르지 않았다. 올랐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일본처럼 그렇게 빚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의 빚이 전체 GDP의 한 36% 수준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하면 240%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집을 좀 싸게 하는 특히 청년 미래 세대들한테 집을 싸게 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2.2명을 낳더라고요. 우리가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잖아요. 가임 여성의 출산율은 0점대로 떨어졌는데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 아이 수는 2.2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는데 집이 없어. 집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그렇죠. 너무 높아. 네. 그리고 직장은 불안전해.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막 겁을 먹고 그러면 잘못하면 일본 사토리 세대처럼 무슨 40%인가가 무슨 섹스를 한 번도 안 해봤다. 30대에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래버리면 끔찍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교류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이고
한 방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만 되면 뭐 인구 문제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자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방법은 정말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 이민자, 가난 세 가지 중에서 짐 로저스가 하나 받아들여라. 우리 굉장히 좀 극우적인 분들 이민자에 관해서 굉장히 혐오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자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보수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인 유권자들이 이민자를 굉장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도 사실은 제가 뭐 잠시 있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핀란드에 이민자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부가 그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는지에 따라서 지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이게 막 살에 막 와닿아요. 그 정책 그렇죠. 하나하나 뉴스 하나가 오면 막 어디 가지방석에 앉은 것 같고 그렇죠. 지나가다가 무슨 얘기라도 들으면 쟤네가 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가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는 동안에 뭐가 왔냐면 너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빙서를 내라는 거예요. 시청에. 돈을 벌고 있다는 증빙서. 납세를 하고 있다는 증빙서가 있어야 앞으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증빙서의 유효기간, 제가 지난번에 제출해놨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국내는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오게 되더라도 완전히 귀화하거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네. 아이들 보육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느끼는 핀란드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정말 운 좋은 세대여 가지고 IMF 전에 그 아까 제가 지금 바로 방송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89학번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89학번인데 IMF 바로 직전에 95년 12월에 KBS를 입사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호황기를 보내다가 IMF를 맞은 거죠. 그때는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뭔가 언론사에 입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 어려웠어요. 그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 수백 대 일이었어요. 선배 저한 5년 준비했는데요. 그때 수백 대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토플 토익 점수 높아요. 스펙 하는데. 아니 저는 아까 저기 뭐야 이민자 말고 아이 문제 얘기하셨을 때 사실 엊그저께 뉴스 본 것 중에 좀 그 주목한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볼 수 있었던 게 그 리얼돌이라는 걸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일본에서 그런 게 발전 오늘 내용이 좀 이상하다. 아니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거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런 어쨌든 여러 성평등 관점에서 이런 그 제품이 들어오는 거나 생산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 깊이 안 해봤습니다. 그쪽에서. 아니 이제 일본에서 아까 아이를 왜 그 섹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그 세대가 되게 비율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제기적으로 한 40% 돼요. 30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거죠. 뭔가 남녀가 공이 그렇다면 일본에서 그런 돌이 발전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병든 사회예요. 근데 국내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2부이자 주말판의 부록 아니 메인입니다. 홍준욱 박사께서 준비한 내용들 가지고 2부 끝내겠습니다. 1부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맨날 이러지 않 처음이에요. 힘들었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적 없었습니다. 진짜. 뭐야? 처음인데 이런 방송이었어요. 저를 여기 불러. 이코노미스트가 뭐 하라고? 건전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씀하세요 이제 쭉. 나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패널로 부른 거 아니었어? 미중 무역 분쟁 쭉 말씀하십시오. 재밌죠? 이분은 일단 경제 이야기 하는 거죠. 홍 목사님 위주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뭐야?